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한때 베어마켓 랠리를 이어오던 국내 증시가 8월 중순 이후로는 다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나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또 한 차례의 이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서 9월 FOMC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는 결국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퇴직연금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9월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금융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 8월 중순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다우나 나스닥 그리고 국내 증시도 7월 초부터 시작됐던 베어마켓 랠리가 8월 중순까지는 이어졌었는데요. 8월 중순 이후에 연준의 지역연은 총재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최근에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이른바 이 연준의 피벗, 즉 통화정책 스탠스의 전환 가능성이 시장에서 잘못 해석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매파적인 그런 발언들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쐐기를 박았던 게 잭슨홀 미팅에서 이 파월 의장이 또 한 차례 이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내비치고 내년도에 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함에 따라서 결국은 이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비록 고점을 봤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또 일부 지역연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4%대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은 8월 중순 이후에 그동안의 베어마켓 랠리를 빠르게 되돌리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다우와 나스닥이 4%, 6%대의 하락세,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이 청두시가 지금 봉쇄가 된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국내 코스피 코스닥이 그래도 그렇게 올랐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월간으로 봤었을 때는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2%대 정도의 하락세에 머물렀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은 베어마켓 랠리가 이어지면서 미국 증시는 하락폭의 한 절반 정도, 국내는 하락폭의 한 30% 정도 되돌렸던 베어마켓 랠리가 이제 일단락되고 다시 기존의 이 박스권 하단을 테스트하는데 이런 장세로 이제 시장은 좀 바뀌어 버린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향후에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지난주 그리고 지난달에 이 연준과 또 한국은행이 보여준 그 각국 중앙은행들의 스탠스는 아주 매우 단호한 모습입니다. 즉 최근에 물가 지표가 다소 고점을 봤다 하더라도 이게 연준이 목표로 하는 타겟 수준 2%대에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매파적인 긴축 스탠스를 가져가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면서 그 금리도 7월 달의 하락세를 8월에 모두 빠르게 되돌리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 금리가 2년짜리 금리가 지금 다시 전고점 수준 3.4%대 3.55까지 갔다가 지금 좀 살짝 떨어졌고요. 미국시 10년 금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금리도 지금 국고채 3년이 다시 전고점 3.7%대까지 왔고 국고채 10년은 3.8%대까지 살짝 찍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9월 FOMC가 지금 현재 9월 20에서 21일 정도의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앞전에 이제 9월 13일 날 미국의 이 8월 CPI가 나오게 되는데 아마도 9월달 FOMC에서도 상당히 연준은 강한 매파 스탠스를 좀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현재 FF 선물 시장에 보니까 지금 9월 FOMC에서 75bp 인상 가능성이 한 57% 정도. 이게 사실 이제 지난주에 고용지표 발표되곤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지난주에
실업률 자체가 그동안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금 살짝 꼬리를 틀고 지금 올라왔는데 뭐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직은 뭐 가야 될 게 상당히 멀긴 한데 3.5까지 떨어졌던 실업률이 지금 3.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위기 이후에 계속했던 하락했던 실업률 하락이 살짝 꼬리를 틀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자체도 지난달 수준과 좀 비슷하긴 했지만 이제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어쨌든 간에 뭐 유가도 그렇고 뭐 물가 지표도 그렇고 조금 어쨌든 간에 고점은 지나고 있다라는 이제 인식이 들다 보니까 7월에 75bp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조금 줄긴 했는데 여전히 어쨌든 과반 이상은 75bp 이상을 보고 있고요. 최소 50bp는 무조건 한다. 그럼 현재 기준금리 상단이 2.5인데 뭐 내년 9월에 3% 가고 올해 연말에는 3.5에서 3.75 정도, 지금 3.75에서 4%대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에 50bp 내진 75bp 하고 연말에는 한 3.75 정도까지 상단을 높일 거다 라는 게 현재 FF 선물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내년도 뭐 상반기까지 가게 되면 4%대까지도 높아질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금리는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동안 그 미래의 향후에 어떤 뭐 기업의 이익 가치를 끌어왔던 성장주와 기술주 위주로 지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제가 좀 향후에 지켜봐야 될 변수를, 이제는 그동안 연준 자체가 이제 두 마리 토끼, 즉 물가도 잡고 경기도 연착륙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사실은 매우 현실 불가능한 두 가지의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결국 둘 다 안 믿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봇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노력을 하다가 만약에 이것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다시 금리 인상 기조를 중단하고 금리 인하로 갈 거야. 근데 최근에 경제 지표를 보니까 좀 안 좋아지네? 그러면 내년도 가면은 뭐 금리 인상 더 이상 못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자가 발전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시장의 그 해석들을 연준이 바라보면서 상당히 불편했다는 거죠. 연준 내에서 가장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던 그 연은 총재가 닐 카시카리였는데, 그분조차도 얘기했던 게 7월, 8월 미국 주식시장의 랠리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다. 우리가 그런 스탠스를 취한 게 아닌데 뭔가 시장이 잘못 오해한 것 같았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 이후에 파월 의장의 강도 높은 8분 연설 이후에 그 당시에 나스닥이 한 4%대 정도 빠지니까 오히려 그런 시장 반응을 보고 기뻤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연준은 물가도 잡고 경기도 잡겠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스탠스를 가져왔기 때문에 시장이 헷갈려 했는데 8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한 마리 토끼를 잡기를 한 거죠. 물가가 9.1에서 8.5로 떨어졌는데 이거 여전히 우리가 만족할 수준 아니다. 요거 잡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뭐 긴축 스탠스를 유지할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정말로 연준이 대차게 이번에 한번 물가를 잡으려고 하나 보다. 지금 그런 생각들로 좀 옮겨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은 뭐냐면 그동안 연준이 경기도 조금 보고 물가도 보겠다고 했는데 이거 둘 다 잡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네. 그럼 결국은 둘 중에 하나, 우리 본연의 목표인 물가를 잡겠다라는 쪽으로 스탠스를 취한 순간 결국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 어쩌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지금 예고하는 지표들이 지금 여러 개 나타나고 있죠.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장단기 금리 차인데, 이제 여기 보시는 화면은 이 프레드라고 해가지고 뭐 세인트루이스 연인가에서 제공하는 그 데이터 그건데요. 뭐 아무나 무료니까 와서 여러분 원하시는 그 데이터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이 미국채
10년과 3개월 스프레드이고요. 빨간색이 미국채 10년과 미국채 2년짜리의 금리 스프레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회색으로 표시한 영역은 미국의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자, 요게 따라가니까 조금 이게 보기가 힘든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미국의 2년 10년 스프레드 또는 3개월 10년 스프레드가 이렇게 0 이하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경기 침체가 뒤따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1980년대 그랬죠. 1990년대 초반에도 그 앞전에 역전됐었죠. 그 다음에 2001년, 2002년도 마찬가지였고 2008년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에 2020년도에 그 코로나 발발에 따른 경기 침체조차도 그 당시에 보면 어쨌든 10년, 2년 스프레드가 먼저 역전이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10년, 2년 스프레드 역전보다 10년, 3개월 스프레드 역전이 훨씬 더 경기에 뭐랄까요? 좀 더 그 중요한 지표가 돼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10년, 3개월의 스프레드는 그래도 현재 그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 금리가 2.94고 10년짜리 금리가 3.22%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이제 9월 FOMC에서 최소 50bp 내지는 75bp 인상을 하게 되면 아마 이제 3개월 금리가 3% 이상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바야흐로 이제 3개월과 10년짜리의 금리 역전도 지금 멀지 않았다. 아마 9월 달에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은 과거에 보면은 뭐 그러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올 때까지는 한 시간이 좀 있긴 있어요. 한 뭐 짧게는 6개월 내지는 길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갭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미리 좀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기 보시는 거는 요렇게 좀 굵게 표시한 게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이고요. 이게 파란색이 지금 10년과 3개월 스프레드인데 보시면 기준금리 인상이 고점에 이르고 횡보하다가 인하 사이클로 가게 되면 그때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상이 누적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쌓이게 되면 경기가 이제 슬슬 망가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다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즉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는 경기가 그만큼 망가지고 있다라는 사후적인 조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내년도 금리 인하를 별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입장에서는 기다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2.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왔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2.3% 지금 FF 선물시장 보기에는 4%까지도 지금 갈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높아진 기준금리가 실제 부담을 주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재미난 차트를 제가 하나 더 찾아봤는데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기준금리하고 물가 상승률인데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에서 8.5 떨어졌잖아요. 근데 과거에 보니까 74년도, 75년도에도 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할 때 80년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90년도 마찬가지, 2000년도 마찬가지, 2008년도도 마찬가지니까 보니까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서 이렇게 피크를 찍으면 그때가 곧 경기 침체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아지는 물가는 경기 침체를 늘 항상 이끌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높아진 물가, 즉 연준의 목표 수준 2%를 넘어가는 물가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제가 이제 오버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경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결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것이 결국은 경기를 망가뜨리면서 물가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들을 보게 되면 여러모로 현재로서는 경기 침체는 이제는 피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버렸다. 경기 침체가 1년 뒤에 오냐 6개월 뒤에 오냐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올 거냐의 문제이지 경기 침체라는 자체는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그런 그 구간으로 이미 진입을 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렇게 강도 높은 그 긴축이 이루어지면 미국 시장은 조정을 받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아주 데미지를 입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상당히 망가져 버리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 환율의 변화,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9.99 갔다가 지금 살짝 떨어졌는데 지금 이게 거의 몇 년 내 최고치예요 지금.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60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뭐 역시 뭐 거의 금융일단에 봤던 그런 환율들인데, 물론 최근에 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한국 경제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달러화가 워낙 강하고 또 지금 유로화가 그 달러화와 1대1 패리티가 깨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화의 강세가 이 원화의 약세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뭐 유동성 경색이나 외환 위기나 뭐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달러화가 강하고 신흥통화가 약한 상황에서는 금융시장의 어떤 그 충격도,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 금융시장의 충격도 당연히 신흥시장이 크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 국내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사실 이제 걱정되는 것도 이제 많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산업활동 지표를 보니까 뭐 대부분 지표가 마이너스였고, 선행지수도 다시 지금 이제 하락세를 재개했는데, 조금 헷갈리는 게 동행지수가 지금 7월 지표가 0.1, 0.1 하다가 0.5로 훅 올랐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동행지수의 세부 항목 중에 보게 되면 수입액이 7월 달에 3.4%나 올랐습니다. 수입액이 왜 오른 게 아시죠, 여러분?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수입물가 올라가서 지금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 수입액의 증가는 옛날처럼 뭔가 경기가 좋아서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경기에 부정적인 요인이에요. 근데 지표의 구성 자체가 수입액이 동행지수 항목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마치 동행지수 상에서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잘못된 거죠, 지금. 요거 빼야지, 지금. 근데 이제 뭐 탄력적으로 조금 못하니까. 어쨌든 경기는 지금 선행지수를 보게 되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그 하락의 기울기가 상당히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행히 지금 8월달 물가가 5.7로 7월보다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물가는 좀 고점을 지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계속 얘기하지만 연준이나 한운이나 무조건 물가 타겟은 2%이고 이 수준까지 끌어내리기 전까지는 긴축 기조를 걷어들이기 힘들다. 그리고 지금 계속 걱정하는 것들이 그동안 중앙은행이 물가에 대해서 너무 이 나이브한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지금 물가를 잡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시장에서 이러한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 의지를 의심한다면 향후에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당분간은 경기가 꼬라박든 말든 침체되든 말든 어쨌든 물가 잡는 거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 지표상에서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당장 9월 달에 뭐 시장이 최근에 많이 또 급락했으니까 뭐 반등을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적어도 9월 달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지금 또 걱정되는 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7월 달에 8.5로 떨어졌는데 9월 달 또 예측치가 8.7이에요. 이거 살짝 또 올라가는 쪽인데 모르겠습니다. 예측치가 얼마나 맞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기서 물가가 다시 또 올라가게 되면 아마 9월 달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뭐 거의 또 확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심리가 취약해 있고 여러 가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높은 금리 인상이라 한다면 아마 또 이 자산시장에 상당한 조정 압력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9월달 이후에 뭐 제가 지난주에 영상 말씀드린 것 같은데, 9월 이후에 연말까지 상당히 좀 이 불안한 그런 시장 환경이고, 또 유동성 경색에 대한 우려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제 나아가야 될 때가 있고 물러서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물러서야 될 때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거죠. 여기서 조금 조정받았으니까 저가 매수 기회를 찾자. 아니, 길게 보면 맞죠. 뭐 퇴직연금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꾸준히 투자하는 거니까 길게 보면 지금 같은 데 투자를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아니 이것도 뭐 좀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뭐 무조건 기계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큰 그림은 9월달 FOMC 전까지는 유동성 확보가 먼저 우선이고, 지금은 뭐 새롭게 투자를 빨리 하기보다는 이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금 더 싼 가격의 자산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는 게 맞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8월 달에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저 포트도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싫을 정도로 저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제가 그 리츠 8월 달에 좀 괜찮게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나름 그래도 뭐 신한알파라던가 이리치코크랩, ESR 캔달스퀘어 이런 리츠는 좀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근데 뭐 다른 포트가 워낙 망가져가지고,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망가져가지고 제가 별로, 저도 포트 성과가 별로 좋지가 않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인데, 9월 달에 우리가 어떻게 이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느냐. 일단은 전체적으로 주식 비중은 계속 줄여가는 컨셉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침체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가 오기 전까지 조금 반등을 주기도 했거든요. 옛날에 보게 되면.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고, 오히려 이제 반등을 준다고 한다면 줄 때마다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거지, 여기서 지금 늘려야 되는 건 아니다. 빠르면 6개월, 길게 보면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다시 이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경기 침체가 빨리 오면 사실은 오히려 주식시장도 반등이 빨라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침체로 가서 금리가 인하되면 오히려 잠시 후에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 금리가 빠르게 인하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걱정되는 게, 옛날에는 물가가 빠르게 안정이 됐기 때문에 금리도 빠르게 떨어질 수 있었는데, 과연 이번 사이클에서 물가가 빠르게 안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연준 내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제가 봤을 때 제일 두려운 얘기가 뭐냐면, 기준금리를 4%까지 올리고 그 수준을 내년도까지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금리는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살짝 높아졌다가 바로 떨어지면 심리적인 충격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높아진 금리가 유지되면 이게 상당히 이제 골 때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가 쉽게 안 잡힌다고 한다면, 높아진 금리가 계속 된다고 한다면 경기 침체도 빨리 올 수 있고,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금리를 바로 못 내려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야, 옛날에는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 인하하니까 바로 주가 반등하던데, 이렇게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 봤을 때 주식 비중은 점차 줄여나가는 쪽이고, 채권도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긴축에 대한 부담이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좀 금리도 많이 상승을 해서 채권 성과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는 드릴 수 있는 게, 바야흐로 이제 장기채 금리가 단기 금리와 이제 역전이 되면서 어느 정도 상단은 계속 지켜질 것 같다. 지금 미국채 10년짜리 금리 보시면, 당장 미국채 2년짜리 금리는 전고점 뚫고 올라갔지만 미국채 10년은 전고점 못 뚫습니다. 지금 아마도 그 9월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미국채 10년짜리가 3.5%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로 이러한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이 오버킬, 즉 경기를 침체로 가져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확실한 그 금리의 역전, 이 일드 커브의 역전이 진행될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5년 이하 구간은, 이상 구간은 다 커브가 지금 역전돼 있어요. 장기 쪽 금리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채 입장에서는 연준의 긴축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리고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이제 장기채 투자 시기는 더 앞당겨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9월 달에는 9월 FOMC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인 투자는 FOMC 전까지는 보류하고, 매달 내지는 뭐 정기적으로 돈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돈 좀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9월 FOMC에 대한 윤곽 잡히거나 실제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 그때 이제 저는 채권 쪽, 특히 장기 쪽 투자를 계속 물타기 해 가면서 투자하자라는 게 제 기본적인 그 전략이고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채권 쪽 투자를 저도 좀 너무 일찍 시작해갖고 저도 채권 성과가 별로 좋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자를 주고 만기에 가게 되면 원금에 가깝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주식처럼 빠진 가격이
뭐 어떤 것들은 뭐 10년, 20년 지나도 이 원본을 회복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채권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간에 매일매일 조금씩 채권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원금을 찾아가고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채권 쪽에서 마이너스가 크게 났다 하더라도 시간을 지나게 되면 이 부분 다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계속해서 채권 쪽에 물타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이벤트들이 몇 개 있어요. 월요일 날 그 미국은 노동절 휴장이지만 산유국의 오펙 회의, 여기서 지금 감산을 얼마나 때리는지 이 부분 좀 유가 때문에 좀 봐줘야 되고요. 화요일 날 그 호주의 통화정책 회의 있고 8일 날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ECB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를 제대로 못 올렸고요. 지금 주말에도 보니까 그 러시아가 노르스트림 완전히 그냥 뭐 언제 기약 없이 폐쇄하기로 지금 해버렸는데, 유럽이 지금 금리를 못 올리기 때문에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서 유로화가 약해지고, 그래서 달러가 강해져서 신흥국 통화가 더 약하고 환율이 올라가서 우리 증시에도 지금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금리를 많이 올려주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 나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그 내용들 좀 보기로 하겠고요. 금요일부터는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하지만 연휴 동안도 그렇게 마음 편하게 시장을 보낼 것 같지는 않은 게, 목요일날 저녁에 또 제롬 파월 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뭐 옛날 했던 얘기에서 더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있지만 이러한 그 전반적인 상황들을 지켜봤었을 때는 그렇게 편하게 연휴를 보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 뭐 이런 좀 우려감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9월 퇴직연금 리밸런싱 전략 영상 남겨드렸고요. 사실 좀 저도 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이 물가 잡기에 실패를 하면서 이제는 항상 얘기하는 게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아야 되고, 가래도 못 막으면 포크레인까지 동원해서 아예 경기 침체 자체를 이제 뭐 그냥 대놓고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향후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우리 퇴직연금은 이럴 때에 결국은 또 값싼 가격에 자산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장기 투자는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최근 상황들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추석 아마 연휴 마지막 날 정도에 여러분들께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 많은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